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이론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는 꼭 실무 화면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게 기억나지 않으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이거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자산, 유동성 대의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 있죠.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아주시면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키워드가 일정 시점 재무상태가 되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지금은 5개 다가 있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현금흐름표,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을 줄여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자, 보통예금 자산이죠.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그리고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혹시 이런 게 기억나지 않으면 어디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 이익잉여금 엔터 하면 찾아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나와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본이죠.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계정과목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푸는 것이 되며, 키워드는 외상매입금이 얼마인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먼저 자산 2개 더하니까 100만원, 부채 2개 더하니까 알 수 없고요. 자본은 얼마가 되나요? 40만원. 그래서 우리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되죠. 100만원에서 40만원을 차감했더니 60만원입니다. 부채가 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외상매입금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미지급금이 15만원이네요. 그러면 6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은 얼마? 45만원이 아니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며, 땡큐 출제위원님,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맞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산 때 이 부분을 누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 문제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누락하였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영향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일단 보니까 감가상각비 800번대죠. 비용이 누락되었고요. 감가상각 누계기 100만원 누락이 되었네요. 따라서 우리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 이게 비용을 작게 적었단 말이죠. 영업비용을 작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을 작게 되면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빼기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누락되면 영업비용이 감소되고요. 이 영업비용이 감소되니까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운반구 가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가액은 차량 운반구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을 빼면은 장부 가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안 적었습니다. 적지 않으면 300만원이 되겠죠. 자산이 과대 계상되겠네요. 자,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되면 차량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적 계정입니다. 문제에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누락했다 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증가됩니다.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증가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야기되네요. 옳은 거. 첫 번째,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지금 유동자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이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이 100만원 과소가 아니죠. 과대됩니다. 2번 틀렸네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100만원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네가 답이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따지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말이 조금 어렵네요. 이 전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이 보기 4개 중에서 보기 4개의 계정 과목 중에서 차기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들이 있죠. 즉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이 되고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보기 4개 중에서 비용과 수익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결산 시 차기로 이월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월하지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차기로 이월 안 되는 것은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즉
비용과 수익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감자 주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수업이 처음이신 분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즉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계정입니다. 차기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정 과목이 실무에 나오면 반드시 총계정 원장에서 상대 계정을 찾아서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나오더라도 상대 계정을 조회하지 않는 이유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죄송해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그거죠. 차기로 이월되는 겁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돈익 누계액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영업 외 비용과 영업 외 수익, 즉 손익계산서 항목이기 때문에 상대 계정을 조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선수금 부채가 되겠죠. 기부금 영업 외 비용. 답은 네가 답이다. 개발비 무형 자산입니다. 저상품 재고 자산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으며, 선생님 저는 개발비가 비용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확신이 안 드시면 여기 있어. 컨트롤 F 개발비 엔터 해보시면 나오고요. 요거는 아니네요. 다음 찾기. 자, 다음 찾기 경상연구 개발비 말고 찾았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개발비가 나왔죠. 개발비는 무형 자산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네요.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4가지가 있죠.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키워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의미한다. 틀린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죠. 질적 특성 4가지.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이 있는데요.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기억하시는 요령.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측가치, 피도 피드백가치, 적색이다. 저는 목적 적합성 3가지를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보십시오. 이게 피가 잘 안 보이는데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는데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예피적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입니다. 원수관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배타적인 관계죠. 즉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은 낮아지고요.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 내용을 알고 문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4가지를 말합니다. 1번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번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2가지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맞습니다.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더 중요하다. 맞네요. 4번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교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분개하면 되겠고요. 이거 되네요. 출제위원님, 땡큐, 땡큐, 땡큐. 이런 문제를 전산회계 1급에 내어주셨네요. 너무너무 여름에 보너스라 생각할까요? 휴가 잘 다녀오라고 이런 문제도 출제해 주셨습니다. 이거 거래의 8요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리에 자기 계정 과목이 적히면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반대변에 적히면 감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과 수익은 증가 감소가 아니라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의 발생. 비용이 대변에 적히면 소멸이 되겠죠. 수익이 차변에 적히면 수익의 소멸. 이렇게 됩니다. 즉 자기 자리에 자기 계정이 적히면 증가가 되고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반대편에 적히면 감소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자기 변에 기록되면 증가되고 반대변에 기록되면 감소됩니다. 비용과 수익은 증가 감소가 아니라 발생 소멸됩니다.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잔액은 항상 자기 변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채 잔액은 부채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남고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입니다. 비용의 자리는 차변에 남는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단기 대여금입니다.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이 현금이 되겠고요. 다음 단기 대여금 받았죠. 이자 받는 내용이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자산이 증가되고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이자 수익이 발생되었네요. 자, 이런 항목을 찾으면 갑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의 발생.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본에 관련된 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험생들이 자본을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두었습니다. 이론에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 또는 운용 자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 또는 기업의 운영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본도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본금도 있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즉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유상증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먼저 주주들에게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을 유상, 돈을 받는다고 유상증자라며 무상증자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 무상증자의 과정을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면 이것을 무상증자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의 발행은 사람의 일생과 같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기를 거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태어나는 것을 정자, 이것을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성장기를 거치듯이 우리 회사 주식도 우리 회사가 샀다가 팔았다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즉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발행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다시 되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자기 주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가지고 있던 걸 매각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도 사망하듯이 우리 회사 주식도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자라 그래요. 감자. 그래서 제가 감자 주세요 이런 말도 했죠. 자, 다음입니다. 자, 첫 번째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는데요. 액면 발행은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 받고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되고요. 이 자본금은 항상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됩니다. 할인 발행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3,000원을 받았어요.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5,000원이 되겠죠. 현금은 얼마 받았다?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0원이 모자라잖아요. 이 2,00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 할증 발행은 더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5,000원짜리 한 주를 발행하고 7,000원 받았습니다. 자, 일단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5,000원. 돈은 얼마? 7,000원 받았습니다. 돈이 안 맞잖아요. 2,000원, 대변이 2,000원이 되고 이 2,0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 배당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현금 배당은 생략하겠고 주식 배당만 보겠습니다. 예제도 제가 5번 다 할 수가 없죠. 기출문제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나씩은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만 봅니다. 주식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자,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배당 결의일에는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한 주를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자, 일단 주식은 실제로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안 줬기 때문에 돈이면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줄이고요.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주식을 배당 결의인에는 실제로 주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2월 이익잉여금 입력해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자, 실제 주식 배당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오면서 없애지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무엇이 된다? 자본금이 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지금 한 주고요. 얼마짜리였습니까? 5,000원.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금 5,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은 자본금 5,000원. 왜?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발행했으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두 개가 상계 처리되면 남아있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증가되고, 하지만 자본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본과 이거 자본금을 이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본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자,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 5가지가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이 자본금은 자본의 하나입니다.
5개 중에 1개예요. 그래서 자본이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거,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의 잔여 지분을 의미한다. 즉, 이 말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이런 말이 되네요. 예, 1번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 되며, 두 번째, 자본을 다른 이름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자산 중에서 순수한 내거. 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그 중에서 순수한 것은, 순수한 내거는 뭐?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다른 이름을 순자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이 틀렸네요.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 이익 본 거죠. 기업이 이익을 본 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뭐? 자본거래에 따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본잉여금의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감자 주세요. 감자차익 남는 거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주, 주식 발행 초과금, 이 3가지가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와 연결됩니다. 요거 조금 실수하기 쉽네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7번의 답은 D가 답이다. 3번 한번 볼게요. 주식 발행 금액 중 주권의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그러니까 주권이 5,000원인데 7,000원에 발행했습니다. 2,000원이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다. 예, 맞죠? 맞습니다. 4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되겠죠.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그렇죠, 조금 전에 보셨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 그렇죠, 잉여금이 감소됩니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으며,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7번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 수익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 수익인식 기준,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익의 인식은 재화와 용역이 있죠. 자, 먼저 위탁, 할부 판매, 외상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한 시점 수익을 인식하고요. 위탁 판매, 위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를 누구? 출판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탁자가 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탁자가 서점이 재화를 판매한 시점, 그렇죠. 출판사가 서점에 넘겨준 것은 매체, 서점이 고객에게 팔았을 때 팔린 거.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재화와 교환되어서 상품권과 회수된 시점. 용역입니다. 용역의 제공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고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수강료는 강의 기간 동안 발생 기준이고요. 시용 판매, 먹어보고 파는 거, 고객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판매된 거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8번 다시 볼게요. 틀린 겁니다. 상품권이네요.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 수익을 인식한다. 예, 1번 맞네요. 위탁 판매, 우리 출판사 서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는 출판사는 수탁자가 서점이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그렇죠. 서점이 재화를 판매한 시점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광고 매체 수수료입니다. 광고 있죠? 우리 TV 광고. 광고 또는 상업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소프트웨어 전달 시 수익을 인식한다. 자, 이것은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서 걸립니다. 용역이 되겠죠. 용역은 실행률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만들어졌을 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지만 용역은 실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 보기는 제가 전산회계 1급에 이런 보기를 처음 본 것 같기는 같습니다. 3번과 4번은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입니다. 자, 원가 및 비용 분류 중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원가. 자, 우리가 코드번호 입력할 때 500번 때는 다들 제조원가입니다. 800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500번 때 코드는 얼마나 어떤 거나 이런 말이네요.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 이거 계정과목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900번대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부 차량의 처분 손실. 이것도 똑같습니다. 900번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귀신이에요. 이거 900번대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고. 그럼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그렇다고요? 어디서? 컨트롤 F. 계정 과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면 나타납니다. 짠, 나타났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파란 글로 영업 외비용 900번대잖아요. 500번대가 아닌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 이거는 어때요? 생산부니까 어떻게 된다? 경비원이니까 공장 직원이잖아요. 노무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소모품비 영업부니까 800번대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약간 실외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있다고 해서 1번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원재료 운반용 차량이든 영업용 차량이든 처분 손실, 즉 유형자산 처분, 둘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말하며 둘 다 900번대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1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꼬여서는 안 된다. 꼬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9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법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찾아진단 말입니다. 이 제조 간접비를 이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배분 방법을 의미하게 되며 배분 방법 3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접 배분법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즉 다른 부분에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이런 거 무시하고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단점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두 번째입니다. 상호 배분법이 됩니다. 상호 배분법, 보조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합니다. 하는 방법으로 장점, 가장 원가가 정확합니다. 단점, 가장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왜요? 아니, 보조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간단합니다. 친구들과 여러분들 떡볶이 먹으러 가본 적 있죠? 4명이 갔습니다. 친구 4명이 갔는데요. 이때 자, 떡볶이를 먹었어요. 아주머니 얼마입니까? 4만원 했을 때 먼저 자, 4만원이니까 N땅이라 그러죠. N분의 1 만원씩 내는 거. 만원 이거 직접 배분법입니다. 누가 많이 먹든 작게 먹든 상관없이 그냥 N분의 1로 내는 거
더치페이 하는 거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많이 먹은 사람은 많이 내고 15,000원 내고, 그리고 좀 작게 먹은 사람은 7,000원 내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많이 내고 작게 먹으면 작게 내는 게 상호 배분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많이 먹던 우리가 떡볶이 먹을 때 많이 먹던 작게 먹던 n분의 1로 내는 것은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먹을 때마다 하나씩 이쑤시개를 놔둬서 많이 먹으면 많이 내고 작게 먹으면 작게 내는 것이 상호 배분법이 되며, 이것이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완전히 고려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단계 배분법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흉용 정도가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배분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배분 방법이 아닌 거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있죠. 따라서 비례 배분법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선생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틀리시면 정말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식 세 가지만 알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 공식 세 개에 관련된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세 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며, 이 공식 세 개는 100% 출제됩니다.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100% 출제되는데 공식이 어렵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 공식 세 가지예요. 자, 이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이론 문제 한 문제 맞히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못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는 세 개만 딱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온 대로 이 공식의 대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9만원이네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9만원 적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7만원이네요. 기말 제품 재고액 7만원 적었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죠. 단기 총 제조 비용 122만원. 자, 단기 총 제조 비용 122만원이 됩니다.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어디 있나요?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되고,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죠. 자, 이것은 별 필요가 없네요. 다음 매출 원가 130만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가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적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이 X가 얼마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이꼴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9만원이 마이너스 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이꼴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30만원에서 9만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7만원은 넘어가면 플러스, 그럼 12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104회 시험에도 이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쳐서는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찍어서 또는 틀렸다 하더라도 불합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공손이네요. 자, 불량스럽게 살면 안 되죠.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공손.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공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모와 공손. 간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공손. 불량품이 공손품입니다. 자, 정상적인 간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더하게 되어 있고요. 비정상적인 간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선생님, 아니 공손 감모는 이해가 되는데 정상공손은 뭐고 비정상공손은 뭡니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입니까? 자, 감모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정상감모의 예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시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기름, 그러니까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자, 아무리 잘 넣더라도 이거 기름을 빼면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감모가 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는 주유소에서 주요원의 실수로 죄송합니다. 주유구에 넣지 않고 바닥에 흘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 차에 기름 넣는데 주유구에 넣어야 되는데 주유구 밖에 내놓고 확 쏘아버렸어요. 그러면 차에 기름이 안 들어가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비정상 공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감모가 되죠.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거네요.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 부문을 말한다. 불량품. 맞죠? 예, 1번 맞습니다. 2번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원재료가 불량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작업자가 또 부주의하면 공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맞네요.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어떤 거? 전기적인 결함이라든지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조금씩 발생되는 거. 예, 맞습니다.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손실로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4번이죠. 정상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키워드가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네요. 예, 이래서 1번이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보면 1번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다. 예,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1%를 내야 됩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올해 2022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는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4회에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2억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은 2억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재화를 제공하고 돈 대신에 물건으로 받았네요.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넘겨준 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란다. 자, 자기가 공급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공급하는 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답은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담세자,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 4번은 간접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았어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이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이거는 공급시기네요. 앞에는 수익 인식 시점이 있고 지금은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문제 매번 출제되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상품권 등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는 현물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된 때. 두 번째, 현금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가공의 경우는 재화를 인도한 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반환, 동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입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언제 3월 31일까지를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신고하든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게 과세 기간이 되겠죠. 7월 25일날 신고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겁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예, 1번 맞네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2번도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렇죠, 조건부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예, 맞네요. 폐업시 잔존 재화의 경우 재화가 실제 사용되거나 틀렸죠.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에 내가 내한테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납세지가 되고요. 틀린 거네요. 자, 이 내용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고요. 수입을 하는 자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가 있는데요.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그리고 임시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업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납세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예, 2번도 맞네요. 3번, 광업의 납세지는 광구 내에 있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 말이죠. 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한다. 아니죠. 무인 판매기 내가 10대가 있는데 각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무인 판매기를 관리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즉 무인 판매기 자체가 사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 이 무인 판매기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겠죠. 이 사업장이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에게 1급 103회 1강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